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최의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천 지역의 역사 중에서도 창전동 마을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전동은 그동안 오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천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남기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곳이 이곳 향교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을 그동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조선시대의 학교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군 정도가 되겠죠.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희 이천에도 조선 초에 이 학교가 설립됩니다. 바로 세종 때 이천현에 간무로 왔던 변인달께서 오늘날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를 설립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왕조 긴 세월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하며 있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같이 볼까요? 이 문이 외산문입니다. 밖에 있는 산문이에요. 문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외산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보이는 게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명륜당이라는 것은 한문을 풀면 인륜을 밝게 하는 당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학생들의 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명륜당 앞에 본래는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숙사에 해당될까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면 명륜당 뒤에 또 뒷 공간으로 통하는 내산문이 있어요. 내산문. 이 내산문을 통과하면 뒤에 공간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천향교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하는 공간 뒤쪽에 있는 내산문을 지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공간, 이른바 제향 공간이라고 그래요. 앞에 공부하는 공간은 강학 공간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으로 나뉘는데, 이 제향 공간에 이천향교에서 주목되는 건축물은 바로 대성전입니다. 크게 있잖아요. 대성전. 저 전자가 집전자예요. 그리고 이 대성전에는 누가 모셔져 있느냐? 바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학문으로 대성했던 분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분들을 선현이라고도 불러요. 선현. 그래서 공자님, 맹자님, 그런 중국의 유교를 만드신 분은 물론이고, 조선에 들어서 조광조를 비롯해서 고려 때의 안유라든가 이런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위패가. 흔히 혼을 상징한다 그러죠. 이름을 딱 써서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들의 혼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정해진 계절이 되고 때가 되면 여기에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대성전이 있고요. 좌우로 동무와 서무가 있어요. 이 동무와 서무도 대성전의 기능을 보완합니다. 역시 동무와 서무에도 선현들의 위패가 쫙 모셔져 있죠. 이때 당시에는 향교의 기능이 이렇게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경건했죠. 네. 이천 향교처럼 앞에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뒤에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는 경우를 보통 선학후묘라고 합니다. 이 묘는 묘지 묘자가 아니라 사당 묘자예요. 사당은 제사 지내는 집을 사당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사당 개념입니다. 이 향교는 조선 말까지 존재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됐느냐? 한 90여 명 됐다고 합니다. 이게 15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가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하다가요, 이제 1800년대 후반, 여러분 잘 아는 갑오 경쟁 때 가면 그 기능이 이제 사라지죠. 신식 학교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제시대에는 공립보통학교라고 했는데 그 학교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기능은 이제 정지가 되고, 단 이제 제향 공간으로서 그 소년들을 봉사하는, 제사 지내는 것을 봉사한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기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천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향교의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도 단체를 만들어서 잘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향교고요. 향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05층 석탑입니다. 그러면 2005층 석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층 석탑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2005층 석탑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일본에 가 있어요.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 옆에 그 집고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5층 석탑이 일본에 가 있을까요? 원래 2005층 석탑은 일제가 합방이 되면서 그 5층 석탑을 옮겼어요. 어디로 옮겨갔냐면 경복궁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1915년 무렵에 경복궁에서 그들이 이른바 물산공진회라고 하는 그러한 대회를 개최했어요. 1910년에 우리를 병합해서 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조선이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봐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박람회 같은 거죠. 그래서 물품을 탁 전시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식민 지배의 어떤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무렵에 이천 지역에 있는 고적 조사를 했어요. 여러 문화재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교 옆에서 발견됐어요. 그게 5층 석탑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향교로부터 남서쪽이라고 했으니까 한 저쪽으로 지금은 양정학교가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때는 양정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지점에 정확히 그 지점을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점에서 탑이 2개가 발견됐어요. 탑이 있으면 절이 있어야 되는데 절은 그때 당시에 폐사였습니다. 오래된 절,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절터에 덩그러니 탑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3층 석탑이고 하나는 5층 석탑이었습니다. 그 중에 5층 석탑은 그런대로 외형이 보존되어 있었고 잘생겼죠. 이 탑이 물산공진의 장소로 옮겨진 겁니다. 탑은 본래 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행사장에 옮겨졌을까요?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행사장 미화를 위해서, 행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2005층 석탑은 폐사해서 발견된 것이라 옮겨도 별 저항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산공진의 그 몇 달간의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도쿄에 아주 유명한 또 영향력 있는 재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오쿠라 기야치로입니다. 상당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분은 자기 사저에다가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쿠라 집고관입니다. 집고관. 그래서 그 집고관 또 역시 그 옆에 미화를 위한 그러한 물품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바로 2005층 석탑입니다. 그분이 이 공진회에 왔었던 거죠. 그 탑을 보고 이 탑을 넘겨달라. 조선 총독부에 얘기를 해서 그걸 넘겨받아서요. 가져가요. 분해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참 어이가 없죠. 그뿐만이 아니라 경복궁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산공진의 물품을 진열하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경복궁 여러 건물을 허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때 세자가 머무는 자선당이라는 건물도 분해해서 허물었습니다. 그 건물도 오쿠라는 가져갔습니다. 자선당도. 그래서 자기 집고관, 미술관 옆에 다시 복원해 놓고 탑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천에 있는 5층 석탑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거기에 있게 된 사연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원이 갯나리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구현영 의사의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순국 기념비가. 여러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다 고증해 본 결과 이곳 정도가 총살된 장소였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구현영 의병장은 이천하고는 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본래 그분은 이천분은 아니시거든요. 광주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천의 그 항일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셔가지고 초기에 의병장을 하셨고, 특히 이천의 그 수창의소라고 하는 이천 수창의소라고 해서 초기에 의병이 만들어집니다. 전국에서 거의 첫 번째죠. 정말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과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야 되는데. 그 수창의소 결성에도 관여하셨고, 그리고 이 수창의소가 결성된 직후 바로 전투가 이어지는데 일본 수비대와, 그때가 1896년 1월입니다. 그 전투를 광현전투, 일명 넙곡의 전투라고 해요. 거기서 일본 수비대와 붙었는데 이천 수창의소 의병들이 일본 수비대를 대파시키죠. 예. 그 전투에서도 구연영 의병장이 크게 활약을 합니다. 예. 그 후에 전투도 또 있었는데 뭐 광현 전투만큼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구연영 의병장은 무력으로 한 나라 찾기보다는 애국계몽 운동을 해야 되겠다, 국민들을 일깨워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신망애라고 하는 것을 신조로 해서 애국계몽단체를 조직해요. 그것이 바로 구국회입니다. 구국회를 조직해서 활동하시고 다니면서 계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근 지역 넓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일진회라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뺏기기 전에 이미 일본 편드는 일본 하수인 노릇하는 그러한 친일단체 일진회가 있었다고요. 일진회 밀고로 아들과 함께 수비대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팔이 잘려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동지를 대라, 동지를. 너 누구하고 했어? 동지를 대라. 그럴 때 아들 구정서와 구연영 의병장께서는 일진회 외에는 모두가 나의 동지다, 이렇게 항변할 뿐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고문을 하고 취조해봤자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일제는 두 부자를 끌고 와서 여기쯤 되는 이곳이죠. 이곳에서 총살을 시키죠. 그때는 시장터다, 시장터 이렇게 알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쯤이 바로 구연영 부자가 총살당한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여기다 기념비를 세웠죠. 네.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곳은 관아터. 옛날에 관아가 있었던 일본 수비대가 머물렀던 그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의 관아터입니다. 관아터. 이천 도부에 그 관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천 초등학교 터까지가 조선시대에 관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전동이 중심이죠. 관아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흔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복원하자, 이런 논란이 엄청 있었는데요. 복원을 못했어요. 이 창전 청소년의 집, 이 기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천경찰서가 있었어요. 여기 해방 이후 이천경찰서가 오래 자리했고, 일제시대에는 일제경찰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관아터였던 저쪽 부분은 일제시대에는 이천 공립보통학교가 있었던 거고, 일제시대 학교죠. 예. 자, 지금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 경찰서가 있었고, 해방 이후니까 해방 전 일제시대는 일제경찰서가 있었고, 자, 일제경찰서 전에는 나라 뺏긴 다음에 일제경찰서가 있었던 거니까 그 뺏기기 전 그들이 침략해 올 때 여기 일본 수비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수비대에 의해서 구연영 구정서 부자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조선시대 바로 관아가 있었던 겁니다. 한 400년 그 이상 있었죠. 여기에. 예. 뭐 흔히 사또라고 그러는데
사또가 근무했던 그 본청이 아마 이 건물쯤 될 거예요. 그 본청이. 예, 이 건물쯤. 사또가.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이천초등학교 쪽은 이제 뭐 창고나 객사라 그래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천초등학교하고 지금 이 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 같은 조선시대 관아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실 이 관아보다도 더 높은 곳에 향교가 있잖아요. 위아래 개념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관청보다 더 높이 있어도 된다. 그런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위상이 꽤 높았었던 거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승의사 동상이 있는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승 의사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인데, 동상 어떻습니까? 동상. 이승 의사는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5척 단신이었었다 그래요. 잡힐 때도 그 정보를 입수하는 바람에 일제가 5척 단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쉽게 체포할 수 있었답니다. 이승 의사는 190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그 해죠.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에 막 침략해 올 때죠. 나라가 완전히 빼앗긴 것은 아니고 그때 이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고민하고 그랬던 흔적이 많이 보여요. 학교도 딱 2년 다녔어요. 2년.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항일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도 그래서 안 다녔었던 것 같아. 일본이 운영하는 학교를 내가 왜 다니냐. 그리고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해요. 사춘기지 사춘기. 15 뭐 이럴 때죠. 방황하고 저 원적산 영원함이라는 곳에 승려가 돼서 한 2년간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도피한 그런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 그게 많이 보이셔요. 그러다가 약관의 나이 17에 훌훌 털고 만주로 가셔요. 만주. 그때 만주는 이제 독립군 부대, 독립운동 단체, 독립사들이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운영하는 신명학교에도 가담을 하셨고, 또 독립군 단체인 대한통일부에도 몸을 담으셨다가 마지막으로 몸을 담으신 곳이 만주에 있는, 그러니까 육군 주만, 만주에 주둔하는 참의부입니다. 참의부. 거기에서 특무정사라고 하는 직함을 받고 활약을 하셔요. 또 일설에 의하면 유명한 독립투사 최정덕 님께 지도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여느 독립투사들과 마찬가지로 1926년에 들어옵니다. 그 해에 이제 60만세 사건이 벌어졌던 그 해인데, 그 해에 국내에 잠입하셔요. 이제 목표는 군자금 모금, 또 일제 고관 처단, 뭐 그런 걸 목표로 해서 들어오십니다. 그 후로 일본 그 경찰도 사살하려다가 중상을 입히기도 하고, 부호들 집을 털기도 하고, 이천 현방에 있는 이천 경찰서 주재 그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26년 5월에 들어오셔가지고 11월 초에 체포되시는데 5, 6개월 동안 뭐 숱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아주 그냥 나라 안을 발칵 뒤집혔죠. 뒤집어 놓죠. 일제 경찰은 이승을 잡는 게 목표였어요. 이승을 잡는 거. 그냥 이 중부 지역에서는 일제 경찰 수백 명이 동원해가지고 이승을 잡으려고 하는데, 물샐 틈 없는 그러한 포위망을 뚫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셨고, 그때 이제 이승 동상이 있잖아요. 요 옆에는 유택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천 분인데 이승 의사가 들어와서 활동하셨을 때 같이 활동하십니다. 저분이. 예, 그래가지고 체포도 같이 되셔요. 이제 이천 경찰서에 체포돼서 이제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데, 당당하게 조사받고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유택수 독립투사는 친구를 도와준 죄로 같이 이제 사형을 언도받는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사형을 언도하고 상소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묻자 이승이 재판부의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 않다, 딱 그러죠. 그래서 상소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독립투사라고 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마당에는 한 번쯤 상소를 하거든요. 밑조도 본조니까. 그 당시에 일제는 또 자기들은 야만국이 아니다, 문명국이다, 그래서 상소제도가 있다, 이런 걸 선전할 때였고요. 근데 나는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냥 교수대로 올라가죠. 순국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3분이 그랬대요. 재판받고 사형을 언도 내렸을 때 상소 안 하겠다 한 사람이 허위 독립수사하고 강우규, 그 노인단 독립수사 있습니다. 강우규, 그리고 이승우 의사 딱 3분뿐이라고 합니다. 교수형 당하기 전날 밥 한 그릇 다 비우고 그리고 당당히 올라가서 사형을 당하셨다. 그 후에 이제 그 우리 후손들 중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천의 유지들이 이제 동상도 만들고 기념비도 세우고 해마다 순국 몇 주년 그런 기념제도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시종일관 하자 없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독립서였어요. 중간에 변절한 적도 또는 처음에 뜻을 굽힌 적도 없는 그런 참 자랑스러운 이천의 독립수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다시 조선의 역사로 가겠습니다. 요 옆에 핑구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면 비탈이 졌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참 고개 같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저게 고개였습니다. 그래서 저 고개 이름이 핑구제예요. 핑구제. 이게 핑구는 본래 와전된 명칭이고 본래는 빙고예요. 빙고. 얼음빙 창고고. 그래서 얼음 창고가 있던 고개. 그래서 빙고제가 빙고제가 핑구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창고가 저 고개 주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고개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얼음 창고를 추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여기 창고가 많이 있었던 건 다 사실이고요. 고개 옆에 얼음 창고가 있었다는 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고, 또 이천에는 왕들이 조선시대 국왕, 임금님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얼음을 드셔요. 얼음을. 그러면 그 얼음을 어디 있는 걸 갖다 드셨겠어요? 여기 있는 걸 갖다 드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쯤에 얼음 창고가 있었다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하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지금. 근데 저쪽은 아니고 분명히 이쪽이었을 거고. 왜냐하면 관아가 있으니까 관아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고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창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증을 해서 세웠죠. 네. 자, 핑구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쯤 어디엔가 아마 얼음 창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행궁터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에 이천 행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행궁이 있는 곳은 전국에 뭐 전주까지 있었으니까 온양도 있었고 꽤 많았죠. 네, 그런데 이천에도 행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얼마 없어요. 특히 이천 분들도 잘 모르셔요. 더군다나 외형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옛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파트가 떡 들어서 있으니까 여기를 행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죠. 행궁은 쉽게 얘기하면 본궁을 떠났을 때 임시 머무르는 궁이 행궁입니다. 왕께서, 임금께서요. 그래서 거기에는 휴양을 위해서 지은 곳도 있고 또 능원참배. 수원 행궁은 이제 능원참배죠. 사도세자의 능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행궁을 마련하고 들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주에도 능원이 있어요. 세종대왕 능이 있으니까 또 많이 이천을 거쳐서 많이 가셨죠. 이렇게 이제 능원 참배 목적도 있고 또 전란으로 피신을 위해서 만든 그런 행궁도 있죠. 강화 행궁 그런 건 전란 때 피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천 행궁은 제가 볼 때는 휴양을 위한 행궁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능원 참배, 여주 참배하러 가는 조선의 그 왕들이, 그건 이제 물론 세종대왕 돌아가신 이유가 되겠죠. 후대 왕들이 여기 한번 머무르셨다가 갔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행궁은 참 애석하게도 불타버렸어요. 언제 불탔냐? 1907년입니다. 그때 의병이 전국적으로 막 그냥 제일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예요. 이천에도 의병이 있었죠. 그랬더니 일제수비대가 그 보복을 하려고 이천에 모든 민가나 가옥에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이때 480여 채가 불탔다래요. 네. 그때 이 행궁도 불탔답니다. 네. 안타깝죠. 이 불탄 자리에 우리와 병합하면서 자기네들의 학교, 일본인 학교죠. 심상소학교를 여기에 세웁니다. 해방되고는 이 자리에 우리의 교육청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교육청이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러더니 1990년 무렵에 교육청이 저쪽 넘어 이천고등학교 옆자리로 가고 여기에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 오는 겁니다. 자, 행궁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이제 이천역. 이천에 기차가 다녔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수대 로터리라고 이천의 현재는 이천의 중심가죠. 뭐 여기가 옛날에는 기차가 다닐 때는 이쪽이 약간 외곽이었었네. 그러니까 이 뒤로 수원에서 여주까지 또 여주에서 수원까지 기차가 왕복해서 다녔죠. 어렸을 때 역전에서 만나자, 역전으로 와, 우리도 막 그랬거든요. 저희들 세대는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기차 다니는 거를. 저보다 이제 아래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세대들은 잘 모르죠. 이게 대합실 건물인데 뭐 대합실 터인데 뭐 여기가 예. 물론 이 건물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가 대합실이었어요. 여기서 표 끊고 이 뒤로 가서 타면 되는 거야. 뒤로. 그러니까 예, 이 뒤로 기차가 다닌 거예요. 뒤로. 예. 기차가 다닌 것도 어떻게 보면 항일의 역사 중에 일부인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방한 다음에 뭐 합방이란 말 잘 안 쓰고 병합이란 말을 지금은 잘 쓰는데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철도를 놓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철도. 그래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서울, 의주까지 이렇게 철도를 뚫고 또 목포에서 서울을 거쳐 원산까지. 그러니까 X자형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죠. 철도를.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물들을 뺏어 가는데 이쪽 이천, 여주 이쪽에도 평야지대가 많거든요. 쌀이 많고. 요거를 어떻게 뺏어갈까? 그런 궁리 끝에 그러면 X형 그 철도 노선에다가 하나 지선을 만들자. 이런 게 수원에서 여주까지 지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본선의 지선으로. 그래서 수원에서 출발해서 용인을 거쳐가지고 또 마장에 오천을 거치고 표교역, 유산리를 거치고 이천역으로 해서 마암리로 해서 여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천인과 함께하는 그 기차가 있었고요. 일제시대에 이렇게 다니다가 물론 이제 화물을 주로 실어 날랐지만 사람들도 실어 날랐어요. 다니다가 해방되니까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했느냐? 1972년까지 했어요. 이걸 운영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기도 하고 그랬죠. 기차 자체를 말씀드리면 협결하라 해가지고 아주 좁았답니다. 이제 화물을 중심으로 한 거라 사람을 실어나는 게 아니고 구도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좁았고 또 흔들림이 잦았고 그랬다고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교통로의 한 수단으로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후에도 존속하다가 자동차가 발달하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해서 폐지했는데 폐지하고 철도 그 역사도 다 뭐 소멸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해요. 역사는 돌고 돈다고 교통이 밀리는 지금은 그거 그냥 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부분도 이제 창전동의 역사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창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역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곡다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중앙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곡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어곡다리가 있던 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옛날에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그만 개울이겠죠. 이천 초등학교로부터 시작된 하천이 이 중앙통을 지나서 복개에 합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곡다리입니다. 본래는 어거다리라고 했답니다. 어거라고 하는 말은 임금님의 수레가 지나간 다리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어거다리라고 하는 그 명칭이 훗날에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면서 어곡다리로 와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그냥 어곡다리 어곡다리 그렇게 불렀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저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저희보다 조금 전 세대의 선배들은 그 다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굉장히 소중하죠. 역사성, 실제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효양산에 있는 금송아지 전설 잘 아시죠? 중국의 천자가 이 금송아지를 가지러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이 우리나라 땅을 밟아서 오천 그 마장면 지역을 지나올 때에 작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효양산 금송아지를 찾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서 그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멉니다. 바로 어곡다리를 지나야 되고 구만리뜰을 지나야 됩니다. 가는 길을 가르쳐 줬던 이 노인은 효양산 산신령님이었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하고 정말 찾아가기 힘든 것이냐 해서 중국 사신을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전설 속에도 이 어곡다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다니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이곳에 개울이 흐르고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창전동 역사문화유적을 공부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어곡다리를 한번 조명해 본 거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홍보해서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보셨습니까? 창전동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알므로 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올바로 설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배웁니다. 바로 우리가 창전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창전동의 과거를 익힘으로써 창전동의 현재를 이해하고 즉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실현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을사, 지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전동은 여기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역사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민들께서는 이 창전동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창전동의 과거 역사 또 재미있고 다양한 이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연구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